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염화미소, 염화미소.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를 지어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때까지 미소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직장에서 억지로 짓던 미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던 미소, 모든 게 연기였어요. 그런데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염화미소라고 읽는데 염은 손가락으로 짚는다는 뜻이고 화는 꽃을 의미해요. 미소는 말 그대로 웃음이죠. 꽃을 들고 미소 짓는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깊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2500년 전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손에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가만히 미소만 지으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어리둥절했죠. 부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꽃만 들고 계실까? 그런데 그 순간 마하가섭이라는 제자 한 분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오직 마하가섭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부처님도 그 미소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날 40살 생일날 밤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어요. 혼자인 것도, 조용한 것도, 아무도 제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나왔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미소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억지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경거망동, 경거망동.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막 뛰어와서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손을 휘저으며 꽃잎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경거망동이에요. 가벼울 경, 들거, 망령될 망, 움직일 동. 가볍게 들고 망령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마치 그 아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무작정 뛰어다닌 것처럼요. 사실 이 말은 조선 중기 때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나온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한 젊은 무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구가 다시 침입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이끌고 바로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이었던 거죠. 결국 괜히 백성들만 놀라게 하고 군량미만 낭비한 채 돌아와야 했어요. 그때 조정에서 이 무관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바로 경거망동이었다고 해요. 벚꽃 아래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지원서를 냈어요.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전혀 맞지 않는 분야였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면접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창피만 당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고장난명, 고장난명.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딱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가 뒤돌아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도 함께 탈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텅 빈 로비에 저 혼자만 서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고장낭명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고는 외로울 고, 장은 손바닥장, 나는 어려울 난, 명은 울명이에요. 직역가면 혼자서는 손뼉을 칠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서는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의미예요. 손뼉은 두 손이 만나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 손으로는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그냥 바람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는 완전한 성취감이나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한나라 때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한 무장이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어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 고립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동료의 도움 없이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고장낭명이라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전쟁터에서 무장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진정한 승리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칼을 휘두르는 소리만 메아리칠 뿐 승리의 함성은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시 그 엘리베이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그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일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서 누군가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혼자만의 성공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거든요. 결국 진짜 의미 있는 성취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불치하문, 불치하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데 옆에 앉은 고등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학생아,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어떤 분들은 민망해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은 정말 친절하게 할아버지께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 학생아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불치하문이에요. 불은 아닐 불, 치는 부끄러울 치, 하는 아래하, 문은 물을 문자예요. 합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위나라에 공문자라는 사람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그때 공자가 대답하셨죠. 그 사람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할 뿐 아니라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구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뭔가를 묻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런 행동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공문자는 달랐어요.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겸손하게 물어봤던 거죠. 그날 지하철에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분도 분명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손잡벌이라는 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그때 깨달았거든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고 가르침은 어디서든 올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함구무언, 함구무언. 여러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실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들이 나중에 되돌아와서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함구무언이에요. 함구무언은 함, 입을 함자는 함, 구, 입구, 무, 없을 무, 언, 말씀 언자를 써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라는 성인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공자에게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었대요.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한 나라의 권력자에게 붙잡혔어요. 그 권력자는 공자의 명성을 시기했고 공자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온갖 모함과 비난을 퍼부었어요.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 반박하려고 했지만 공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자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공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입을 꼭 다물고 묵묵히 견뎌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공자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40살 되던 해 이야기인데요. 직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자기 공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제 속은 정말 끓어올랐어요. 당장 회의실로 뛰어가서 모든 걸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감정적으로 말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함구무언을 실천해 봤어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주일, 2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더라고요. 동료들이 하나둘 사실을 알게 됐고 오히려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뢰를 받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말은 때로는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함구무언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거든요. 용전여수, 용전여수. ATM에서 돈을 뽑는데 잔액이 3,000원이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 일주일 전에는 통장에 1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커피 4,000원, 택시비 10,000원, 배달음식 2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나가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용전여수라는 사자성어예요. 용은 쓸 용자, 전은 돈 전자, 여는 같을 여자, 수는 물 숫자거든요. 돈을 물처럼 쓴다는 뜻이에요. 물은 어떤가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잖아요. 아껴 쓰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줄줄 흘러나가는 게 물이에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예요. 양국충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정말 돈을 물쓰듯 했어요. 황제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의 친척이라서 권세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하루는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양국충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이 우리 술자리에 물을 부으니 나도 하늘에 돈을 뿌려주겠다. 라면서 정말로 금화를 하늘에 던져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던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용전여수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ATM 앞에서 3,000호를 보며 서 있던 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매일 아침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때 편의점에서 간식 하나,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모이고 모이니까 강물처럼 흘러나간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정말 물과 같구나. 한 방울 한 방울은 작지만 모이면 바다가 되고 새어나가면 사막이 된다는 걸요. 용전여수. 돈을 물쓰듯 한다는 건 결국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물이 귀한 곳에서는 한 방울도 아끼지만 흔한 곳에서는 줄줄 흘려보내잖아요. 백척간두, 백척간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말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서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칫솔을 든 손이 떨리면서 문득 깨달았거든요. 제가 너무 편안한 곳에서만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얘기해드릴 사자성어는 백척간두예요. 백은 일백, 척은 자라는 뜻, 간은 장대, 두는 머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백자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상상해보세요. 30m가 넘는 높은 장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황을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경덕전 등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백척간두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제자가 대답했죠. 그 높은 곳에서도 더 나아가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라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때 거울 앞에서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안전한 일만 골라서 했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낮은 것들만,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만. 그런데 그날 아침 깨달았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사실은 백척간두였다는 걸.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으면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걸.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 있는 거더라고요. 양호유환, 양호유환.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을 슬쩍 봤는데 주식 앱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옆에 앉은 분이 언니 그 주식도 떨어졌어? 하니까 아이고 이거 팔아야 하는데 아까워서 못 팔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양호유환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양호 유화는 길을 양, 호랑이 호, 남길 유, 근심 환을 써서 호랑이를 기르다가 화를 남긴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나중에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존재를 키우는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처리하기 아까워서 미루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인데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옛날 어떤 사냥꾼이 산에서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어미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사냥꾼은 마음이 여려서 그 새끼 호랑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엔 정말 귀여웠거든요.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사냥꾼을 따르며 응석도 부리고요.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는 언젠가 사람을 해칠 텐데 지금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사냥꾼은 이렇게 자꾸 순한데 뭘 하면서 계속 키웠어요. 몇 달이 지나니 새끼 호랑이는 어느새 어른 호랑이만큼 커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온순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호랑이의 야생 본능이 깨어났어요.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결국 그 사냥꾼을 해치고 말았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찼지만 이미 늦었죠. 지하철에서 본 그 아주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결국 며칠 뒤 그 주식은 반토막이 났어요. 아까워서 못 판 그 마음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온 거죠. 손절매를 못하는 것도 결국 양호 유환인 셈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깝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미루는 거니까요. 때로는 아까워도 과감하게 놓아주는 게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등고잡이, 등고잡이.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동네 뒷산도 제대로 올라본 적 없던 제가 갑자기 무슨 등산이냐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꼬여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밀려났고 집에서는 아이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했는데 문득 산에 오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고잡이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등은 오를 등, 고는 높을 고, 자는 스스로 자, 비는 낮을 비예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산을 오를 때 발밑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공자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나요? 그때 공자님이 창밖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높은 산을 보아라. 산꼭대기에 오르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느냐? 제자들이 발밑에서부터요. 라고 답하자 공자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바로 그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큰 성공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자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진짜 성공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산에 올라가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정상만 바라보고 무작정 뛰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금세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발밑 돌멩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디디면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어느새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거든요. 제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한 번에 큰 변화만 바라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걸 게을리했던 거예요. 진짜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적반하장, 적반하장.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그 고양이가 학 소리를 내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들킨 주제에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구나 싶었어요. 적반하장, 이 말은 도둑적, 반대할 판, 멜하, 막대기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일인데 어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정말 뻔뻔하게도 주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요. 심지어 집주인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아서 오히려 주인을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몇 년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 자료를 동료가 몰래 가져다가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지적하니까 그 동료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한다고 왜 자기를 의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더라고요. 길고양이도 사람도 결국 똑같나 봐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화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조삼모사, 조삼모사.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잘렸고 통장에는 3만 원 남짓. 그런데 집 앞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젊은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도토리 하나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는 법이야.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조삼모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침 조자에 새삼자, 저녁 모자에 네사자를 쓰거든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만 보고 속아 넘어간다거나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급급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마치 도토리 개수만 세다가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숭이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먹을 게 부족해지자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면서 반대했어요. 그러자 저공이 꾀를 내서 말했죠.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는 어때? 원숭이들은 아침에 더 많이 준다니까 좋아라 하며 찬성했어요. 하루 총량은 똑같은 7개인데도 말이에요. 참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죠. 편의점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 원숭이들과 똑같았다는 걸 말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난리를 쳤는데 정작 그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인맥, 미래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눈앞에 50만 원 차이에만 집착해서 더 큰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편의점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비로소 이해됐죠. 결국 중요한 건 전체를 보는 눈이더라고요. 조삼모사에 속지 않으려면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망자개치, 망자개치. 택시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가씨, 나이 몇 살이에요?
갑자기 왜 나이를 물어보시나 했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딸이 아가씨랑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망자개치예요. 망할 망, 아들 자, 셀 개, 이치자를 써서 망자개치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죽은 자의 나이를 센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상하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나이를 계산한다니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세상을 떠난 자식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담은 말이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서는 그 아이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유양이라는 학자가 쓴 설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도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몇 살이 되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이상하게 봤지만 사실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님도 그런 마음이셨구나 싶었어요. 저를 보시면서 딸 생각이 나셨던 거겠죠. 아마 마음속으로는 우리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 아가씨처럼 예쁘게 자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서야 왜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딸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라 혼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더라고요. 일어탁수, 일어탁수. 어제 아침에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너는 왜 맨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해? 거울 속 내 모습이 답답해 보였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 표정도 어두움짐짐하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옛말이 있더라고요. 일어탁수.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나 일, 어는 물고기 어, 탁은 흐릴 탁, 수는 물수. 맑은 연못에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닥을 휘젓고 다니면 온 연못이 다 흐려지잖아요. 그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마음가짐이 주변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스승에게 물었죠. 선생님, 왜 세상에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걸까요? 공자가 연못을 가리키며 답했어요. 저 맑은 연못을 봐라. 수백 마리 물고기가 조용히 헤엄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마리가 바닥을 휘저으면 모든 사람이 그 탁한 물만 보게 된다. 바로 그 화장실 거울 앞에서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도 그랬거든요. 팀원 20명 중에 19명이 성실하게 일해도 한 명이 지각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전체 분위기가 싸해져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동료들까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때로는 그 한 마리 물고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이리 만자고 투덜거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제가 어떤 물고기가 될지 매일 선택하기로 했어요. 맑은 물을 더 맑게 만드는 물고기가 될 건지 아니면 온 연못을 흐리는 물고기가 될 건지. 일어탁수라는 말이 주는 진짜 교훈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나 하나의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군웅할거, 군웅할거.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25살 신입사원 때였는데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치킨을 시켜 먹는 게 특별한 날이었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였는데 말이에요. 요즘 제가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근웅활거라는 말인데요. 군, 웅, 활, 거. 네 글자로 이루어진 이 말은 정말 재미있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군은 무리 군자, 웅은 영웅 웅자예요. 활은 나눌 활, 거는 차지할 거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 영웅들이 각자 땅을 나누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큰 피자를 여러 명이 나누어 먹는 것처럼 하나의 큰 권력이나 영역을 여러 세력이 나누어 갖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현대로 치면 여러 기업이 시장을 나누어 차지하거나 정치권에서 여러 정당이 세력을 나누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한나라가 망하면서 천하가 완전히 혼란을 까졌거든요. 그때 조조, 유비, 송건 같은 영웅들이 각각 위, 촉, 오나라를 세우며 서로 맞섰죠. 특히 유비의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신발을 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관우, 장비와 의용제를 맺고 천하 통일의 꿈을 키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몇 번이나 죽을 뻔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세상과 맞서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라면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가진 게 적어도 꿈이 컸거든요. 언젠가는 내 영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도 작은 군웅활일거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마음이었어요. 설상가상, 설상가상. 커피 향을 맡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왜 어떤 향기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 향 하나로 갑자기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향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그래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인데 눈 설자, 위 상자, 더할 가자, 서리 상자예요. 이미 춥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친다는 의미거든요. 좋지 않은 일에 또 다른 나쁜 일이 겹쳐서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벼슬길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나면서 귀향을 가게 됐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첫 번째 귀향지에서도 힘들었는데 다시 더 먼 곳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정말 끝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눈 내린 땅 위에 서리까지 내려서 더욱 춥고 메마른 상황처럼 말이에요. 소동파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 카페 향기로 떠올린 5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어요. 3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열쇠를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완전히 설상가상이었죠.
그때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런 날도 있구나,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요. 인생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 하나로도 벅찬데 또 다른 문제가 겹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쾌도난마, 쾌도난마.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리는데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 복잡하게 날리는 꽃잎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했거든요. 마치 제 머릿속처럼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쾌도난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쾌할 쾌, 칼도, 어지러울 만, 산마. 빠른 칼로 얽힌 삶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엉킨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로 쓰이죠. 마치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켜 있을 때 가위로 싹둑 자르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소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지방에 태시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행정 업무가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쌓인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끝도 없이 밀려 있었어요. 다른 관리들은 이 복잡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공정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소염은 달랐어요. 그는 며칠 동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적인 문제들만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했어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몇 개월 만에 그 지역의 모든 행정 업무가 깔끔하게 정리됐고 백성들도 만족해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소염의 일처리 방식을 보고 쾌도로 낱말을 끊는다고 표현한 게 이 말의 시작이에요. 그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했던 상상 말이에요. 사실 그때 제 마음도 복잡하게 엉켜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고려할 것도 많고 사람들의 의견도 다 달라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떨어지는 꽃잎들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명확히 정하고 시원하게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한 번에 끊어내는 용기. 그게 바로 쾌도난마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출가 외인, 출가 외인.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거든요. 네 언니가 시댁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선택이구나. 출가 외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출가는 시집갈 출에 집가자, 외인은 밭갓 외의 사람인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집간 여자는 이제 바깥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딸이 결혼하면 더 이상 친정 식구가 아니라 남의 집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으면 참 서글픈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왜 생겨났는지 알면 더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었거든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실을 따르고 시댁의 제사를 모시고 시댁의 가문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았어요. 친정에서는 이제 그 딸을 자신들의 핏줄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유교 문화에서는 이런 관념이 더욱 강했어요. 삼종지도라고 해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분명 우리 가족인데 힘들 때 와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와도 되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너무 자주 오면 시댁에서 좋지 않게 볼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현실이구나. 결국 가족이라는 건 혈연을 넘어서는 마음의 끈이어야 하는데 제도와 관습이 그 끈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잡아야 하는 거겠죠, 서로를. 시시비비, 시시비비.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분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못 보셨던 거죠. 주변 사람들 표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시시비비예요. 시는 오를 시, 시는 오를 시, 비는 그를 비, 비는 그를 비를 써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분명하게 구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의견이 갈릴 때, 회사에서 회의할 때, 심지어 가족 간에도 누군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순간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당시 중국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과 질서가 있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모호했거든요. 특히 공자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대요.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했고 통치자들도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이 없어서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졌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게 옳다고 했는데 내일은 저게 옳다고 하고 이 나라에서는 이게 법인데 저 나라에서는 저게 법이고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공자님은 이런 혼란을 보시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와 의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시시비비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하철에서 깨달은 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신 게 당연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 젊은 분이 더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시시비비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상황의 전체를 봐야 하고 진실을 알아야 비로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결국 시시비비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신중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전반측, 전전반측.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전 그때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이미 2시간째 뒤척이고 있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번호를 보니까 오랜만에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야, 너 혹시 잠 못 자고 있어? 친구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도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아서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기만 한다면서요.
그때 저희가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와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전전반측이라는 말이에요. 전전반측에서 전은 구를 전, 또 다른 전도 구를 전이에요. 반은 뒤집을 반, 측은 옆구리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쪽으로도 굴리고 저쪽으로도 굴리고 뒤집어도 보고 옆으로도 누워보고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뒤척뒤척하는 바로 그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 문후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는데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바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문후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시녀들이 왕이 밤새 침대에서 구르고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에 깊은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을 전전반측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 근심 때문에 몸까지 편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 말인 거죠. 그 새벽 3시 전화통화에서 친구와 저는 서로의 전전반측을 나눴어요. 친구는 취업 걱정으로, 저는 그때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둘 다 지금 완전 전전반측이네. 친구가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누구나 살면서 이런 밤들을 보내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전전반측하는 밤이 와도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몸도 편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런 밤들도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가장 깊은 고민은 혼자 품고 있을 때 더 커지는 법이에요. 수주대토, 수주대토.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복권을 열심히 긁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간절했어요. 마치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는 표정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을 계속 긁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보게 됐는데 결국 다 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저씨가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나무 그루를 지킬 수, 나무 그루주, 기다릴 대, 토끼 토. 나무 그루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연히 얻은 행운을 계속 기다리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옛날 중국 송나라 때 이야기인데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매일 밭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은 거예요. 농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엄청 기뻤죠. 공짜로 고기를 얻은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밭일은 제쳐두고 그 나무 옆에 앉아서 토끼가 또 부딪혀 죽기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 농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밭일은 안 하고 토끼만 기다리다가 농사는 망치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굶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한때 그 아저씨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운 좋게 첫 투자에서 큰 수익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착각했어요. 아, 내가 투자 천재구나.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감으로만 계속 투자했어요. 당연히 결과는 뻔했죠. 처음에 번 돈은 다 날리고 원금까지 까먹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운이 좋아서 한 번 성공한 걸 가지고 계속 같은 방법만 고집하면 안 되는구나.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진짜 실력이 생기는 거구나. 우연한 행운에만 의존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으로 진짜 실력을 쌓아가는 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